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물리학2 5번째 시간으로 물체의 평형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돌림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그 다음에 도구를 이용한 돌림힘에서 지뢰하고 축바퀴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돌림힘을 이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제를 선생님이 하나 제출하고 차시 예고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물리학2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단원 물체의 평형 단원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돌림힘의 정의를 알고 다양한 경우에 돌림힘을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는 돌림힘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돌림힘의 정의를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새로운 물리량이 나오면 그 물리량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물리학에서는 정의를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수식으로 나타내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식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게중심에 대한 평형 조건을 계산할 수 있다입니다.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돌림힘을 응용하는 부분에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평형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조물의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조물의 안정성을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학적인 평형 상태, 구조물이 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돌림힘, 새롭게 여러분들을 배우게 된 돌림힘이라는 물리량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림힘이라는 것은 그 정의가 물체의 회전 운동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물리량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회전시키게 만드는 물리량을 돌림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우리 한글로 단어로는 돌림힘이라 나와 있어서 힘인 줄 알지만 이건 힘이 아닙니다. 이거는 단위 자체도 뒤에 우리가 하겠지만 단위도 뉴턴 곱하기 미터입니다. 힘의 단위는 뉴턴이죠. 근데 돌림힘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입니다. 그래서 얘는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림힘이란 단어 때문에 힘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얘는 힘이 아니라는 건 그냥 회전운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물리량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토크라고 기억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토크가 발생했다 그러면 물체가 회전하도록 하는 뭔가 작용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힘이라는 것은 물체의 병진운동을 변화시키는 원인이라는 걸 알고 있죠. 병진운동이란 이건 선운동입니다. 이 앞뒤로 왔다 갔다 위아래로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이런 거의 원인이 되는 게 힘이고, 이 돌림힘이나 토크라는 것은 회전운동 하는데 뭔가 돌게 만드는데 이때 돌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물리량을 토크라고 하는 겁니다. 힘, 돌림힘, 토크. 그러면 다음 이 막대기가 있는데 이 막대기가 회전하는 경우와 회전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막대기 한쪽 끝에 축이 있습니다. 축. 여기를 회전축이라고 합시다. 회전축. 그럼 여기에다 이 막대기가 회전을 하려면 일단 여기다가 힘을 줘야 회전을 하겠죠. 그때는 힘을 줬는데, 그럼 힘을 줬는데도 회전하지 않는 경우는 어딘가요? 회전하지 않는 경우. 이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회전하지 않는 경우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3초 동안 생각해 보세요. 1, 2, 3.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이렇게 밀 때, 그쵸? 회전축에 대해서 이 회전축하고 요 막대기가 있는데 막대기가 나란한 방향으로 끌어당기든지 막대기가 나란한 방향으로 밀든지 이렇게 하면 절대 회전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봐. 아무리 해도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회전하지 않는 경우는 회전축에다가 힘을 줄 때, 여기다가는 회전축에다가는 어떤 힘을 줘도 이 물체는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때 회전하지 않는 경우는 막대와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줄 때, 그 다음에 회전축에 힘을 줄 때, 이 두 가지 경우는 절대 회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이렇게 주든지, 이렇게 주든지, 이렇게 어떤 이렇게
당기든지 어떤 경우도 다 회전하게 되는데 이 경우랑 이 경우랑 요 경우는 절대 회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돌림 힘. 그럼 이런 경우에는 힘이 작용했지만 돌림 힘은 안 생긴 거, 돌림 힘은 발생하지 않은 거고 이런 경우만 돌림 힘이 발생한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돌림 힘이 크게 발생했다는 것은 돌림 힘의 크기를 이제 비교해보면 돌림 힘이 크게 발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돌림 힘이 크게 발생했다는 것은 여기 있다시피 잘 회전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회전을 시킨데 잘 회전하더라. 그러면 돌림 힘이 크게 발생한 거고 잘 회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를 회전시키는 뭔가 물리량이 원인이 되는 게 작게 작용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똑같이 내가 똑같은 힘의 크기로 문을 밀 겁니다. 문을 열어서 밀 건데 첫 번째는 문 손잡이를 그냥 미는 거고 두 번째는 문 손잡이와 회전축 중간쯤에서 미는 거고 세 번째는 회전축 바로 옆에서 미는 겁니다. 언제 문이 잘 밀릴까요? 여러분들 지금 문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일어나서 방문으로 가서 지금 선생님이 한 10초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합니다. 자, 10초가 지났습니다. 네, 여러분 언제 제일 잘 밀리나요? 네, 이 경우가 가장 잘 회전하고 여기다 회전 잘 안 됩니다. 그렇죠? 회전축 바로 옆에서 밀면 여기서 바로 힘을 주면 거의 안 밀립니다. 하지만 요 끝에서 밀면 회전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밀면 회전이 잘 됩니다. 됐죠? 그래 문이 잘 회전하는 경우는 가의 경우 가. 그럼 돌림 힘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는 언제라고 우리 이야기를 했냐면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나. 그 다음에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다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봤을 때 돌림 힘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이 순서라면 여기서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된 것은 회전축과 내가 힘을 주는 지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돌림 힘이 커지냐 작아지냐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이 거리가 같다면 어떻게 하면 또 더 잘 회전하겠냐? 당연히 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또 회전을 잘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힘은 어느 방향으로 줘야 이 힘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야만이 이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다 그랬습니까? 이 나란한 방향으로 오는 힘은 절대 회전 못 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이 힘은 반드시 이 회전축에 대해 여기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여야만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앞에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돌림 힘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했던 걸 정리해 보면 여기 이 물체를 여기가 회전축이라고 할 때 이 회전축에서 이 물체를 회전을 시키려면 항상 이 회전축으로부터 특정한 거리만큼 여기까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고 어느 한 지점에서 힘을 주긴 주는데 어느 방향 힘을 줘야 어느 방향의 힘만이 돌림 힘을 발생시키냐면 토크를 발생시키냐면 수직 힘 이렇게 수직인 힘 요 힘만 이렇게 표시할게요. 수직 뻑큐 아니고 수직인 요 힘만이 돌림 힘을 발생시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돌림 힘을 정의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돌림 힘의 크기는 돌림 힘의 크기입니다. 크기는 팔의 길이 요걸 팔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팔의 길이 회전축에서 힘주는 지점까지의 거리 이걸 팔의 길이에다가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요거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곱하면 그게 바로 돌림 힘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돌림 힘도 원래는 이건 벡터량입니다. 벡터량인데 이 돌림 힘의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 과정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크기만을 주로 다루고 방향은 실제로 다루는 거와는 다르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따로 다루겠습니다. 내가 힘을 이렇게 준다면, 지금 위쪽 방향에 힘을 준다면 얘는 이렇게 회전하죠. 이걸 반시계 방향이라고 하고 이쪽으로 힘을 주면 이렇게 돌죠. 이건 시계 방향이죠. 실제로 이제 돌림 힘의 방향을 따질 때, 토크의 방향을 따질 때 시계 방향은 우리가 마이너스로 표현하고 반시계 방향은 플러스로 표현하기로 이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굳이 판단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서로 방향이 같냐 다르냐 회전하는 방향이 같냐 다르냐 이 정도만 여러분이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팔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직각이 아닐 때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원래는 이제 요 지점에서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까지가 다시 그릴게요. 여기까지가 팔의 길이에 대한 팔의 길이입니다. 팔의 길이. 팔의 길이. 그럼 여기에 이제 힘이 작용했습니다. 힘이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돌림힘의 경우, 돌림힘은 이제 크기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이쪽으로 회전할 거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겠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데 그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돌림힘의 크기는 도대체 얼마일까? 그 돌림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돌림힘이 발생하려면 항상 팔의 길이에 수직인 힘이 작용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요 F라는 힘 중에서 이 F라는 힘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 파란색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분해를 시켜보면 요 팔의 길이하고 나란한 방향의 힘하고 그 다음에 팔의 길이랑 수직인 방향의 힘, 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팔의 길이하고 힘하고 이루는 각도, 팔의 방향하고 힘 방향이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둘게요. 요 세타로 두면 요 힘은 F의 요 힘의 크기는 F 코사인 세타이고 요 힘의 크기는 F의 사인 세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두 힘 중에 돌림힘을 일으키는 힘은 어느 겁니까? 요거죠, 요거.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돌림힘은 어떻게 썼냐면 돌림힘의 크기는 R 곱하기 F 사인 세타 이렇게 쓰면 돼요. 뭐 사인 세타냐 코사인 세타냐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R 곱하기 F 사인 세타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F 사인 세타라는 게 여기를 세타로 뒀을 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수직인 힘을 이렇게 구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다시 잠깐만 앞으로 넘어가서 아까 돌림힘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 돌림힘을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돌림힘은 기호로는 이렇게 타우, 그리스 문자로 T에 해당되는 타우로 씁니다. 타우. 토크라고 여러분 쓰면서 읽으면 되고 토크는 팔의 길이는 R이라고 쓰고 거리 R로 쓰고 그다음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은 F 쓴 뒤에 수직 이렇게 수직 표시. 요 R과 F가 수직이라는 뜻입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날 테니까 이 기호로 쓰는 것도 익숙하게 해두도록 합니다. 한글로 쓰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그럼 여기도 돌림힘의 크기는 이건 뭐 벡터 표시 안 하면 크기만 나타내는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쓸게요. R 곱하기 F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때 이 세타가 어딘지를 잘 지정을 해줘야 되죠. 여기를 세타로 하면, 여기를 만약에 세타라고 해버리면, 잠깐. 그럼 이건 빨간색 해볼게. 여기를 만약에 세타라고 하면, 그럼 이 값은 뭐가 됩니까? 이 값은 F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타를 보통은 여기를 세타로 지정을 하는데, 나는 여기 세타하는 게 싫다. 난 여기를 세타를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R 곱하기 F 사인 세타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요 두 개를 여기랑 수직인 힘을 수직인으로 분해된 요 힘을 찾아낸다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돌림 힘이라는 거는 축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 힘이 작용해야 됩니다. 팔의 길이가 있어야 됩니다. 팔의 길이가. 요 축에다가 힘이 작용하면 절대 회전할 수 없으니까 팔의 길이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 힘이 작용하는데 반드시 수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야 요 힘만이 돌림힘을 일으키는, 토크를 만들어내는 힘이 된다는 거죠. 이쪽 방향의 힘은 절대 토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도가 있게 만들어진 요 힘에서는 이 힘을 분해시켜서 수직 방향의 힘만이 토크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쉽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교과서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 이렇게 수직 방향의 힘하고 여기 나란한 방향의 힘. 그래서 수직 방향의 힘은 이 각도를 팔 길이 방향하고 팔 방향하고 힘 방향의 요 힘 사이 각도를 세타라고 둘 때, 그럼 수직 방향의 힘은 F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래서 토크는 R F 사인 세타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타가 0이면, 세타가 0 되면 이게 0이다.
그럼 사인 0은 사인 그래프에서 사인 0은 0이니까 그죠? 사인 0은 0이니까 이 돌림 힘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 경우는 절대 돌림이 발생하지 않는다. 토크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회전문의 회전축에서 0.1m 떨어진 곳을 수직 방향으로 20N의 힘으로 밀 때 돌림힘 크기를 보자. 수직 방향으로 20N 힘을 밀었습니다. 그럼 회전축이 있고 여기로부터 문이 있는데 문이 이렇게 있는데 0.1m 떨어진 곳에 0.1m 떨어진 곳에 수직 방향으로 20N의 힘을 줬습니다. 그럼 돌림 힘은 R 곱하기 F 수직 방향 힘이니까 R은 0.1m 단위를 꼭 쓰는 연습을 하세요. 0.1m 곱하기 20N입니다. 그럼 얼마죠? 2N 곱하기 미터. 그 단위가 돌림힘 토크의 단위는 Nm가 되는 겁니다. 토크의 단위가 Nm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우리 참고로 1은 W는 Fs 이렇게 물리학 1에서 구했었죠. 그럼 이것도 단위를 안 보면 1의 단위는 줄입니다. 줄인데 줄은 무슨 단위하고 같냐? 힘의 단위는 뉴턴. 그 다음에 이동거리의 단위는 미터입니다. 그래서 1의 경우에는 뉴턴미터가 그냥 줄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 뉴턴미터를 줄로 대체해서 이제 썼죠. 근데 돌림힘에서 이 뉴턴미터는 절대 줄이 아닙니다. 얘는 줄하고 같지 않다는 거. 이건 그냥 돌림힘의 단위입니다. 뉴턴미터. 따로 뭔가 이름이 없고 그냥 뉴턴미터라고 읽으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돌림힘을 이해했으니까 이 돌림힘을 이용한 도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지뢰입니다. 지뢰는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때 사용하는 게 지뢰입니다. 그래서 지뢰의 원리가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도 지뢰의 원리를 이용하는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귀에 이 지뢰의 원리를 이용하는 도구들이 작은 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는 그 원리를 돌림힘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이 경우에 이거는 이 밑에 거부터 하겠습니다. 밑에 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에다가 요 끝에다가 힘을 줘서 이 물체를 지금 들어올려서 이렇게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뢰에서는 힘주는 요 점을 힘점이라고 하고, 받침점 있는 이것을 받침점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지뢰가 물체에 힘을 주는 점. 지금 이거는 물체가 큰데, 어쨌든 여기다 힘을 준다 그래서 물체에 여기다가 힘을 이렇게 주겠죠. 이게 작용점이라고 합니다. 작용점. 그럼 이 물체의 무게를 스몰 w로 쓸게요. 이거는 mg죠. mg 무게니까 mg. 그러면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헷갈리겠다. 여기에 그죠?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 이 받침점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회전축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회전축. 여기 회전축이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 요 힘은 F라는 요 힘은 이 회전축에서 A만큼 떨어져 있고, 요 작용점 물체가 여기를 누르는 것은 B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때 지금 요 힘이 내가 작용하는 이 힘이 이 지뢰를 돌리려고 하는 돌림힘 토크는 어떻게 발생되냐? 이쪽 방향으로 발생하는데 그 돌림힘의 크기는 팔의 길이 곱하기 수직 방향 힘 F 이만큼 돌림힘이 작용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물체가 여기를 누릅니다. 물체가 W만큼 누릅니다. W는 mg죠. W만큼 누릅니다. 팔 길이는 B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돌립니다. 그럼 얘가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얘는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죠. 그래서 이 물체가 이쪽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내가 돌림힘을 줘야 얘를 버티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작용하는 돌림힘은 얘 때문에 발생된 돌림힘 토크는 B 곱하기 W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돌림힘이 같은 경우에는 회전하지 않고 멈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식을 써보면 A 곱하기 F랑 B 곱하기 W랑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준 힘 F는 A분의 B, W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물체의 무게, 이게 물체의 무게 mg죠. 물체의 무게보다 나는 더 작은 힘을 주면 되죠. 이 A가 B보다 더 기니까. 그러니까 A가 B보다 더 기니까 이게 더 작죠. 이게 분수가 더 작은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이 물체 무게보다 더 작은 힘을 줘도 이 물체를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작은 힘을 줘서 큰 힘을 발생시키는 거죠. 큰 힘 발생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만약 2분의 1이라면 나는 2분의 1 W의 힘만 주고도 W의 힘을 발생시키는 거죠. W를 들어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지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거 좀 더 어렵게 생각하면 만약에 지금은 지뢰가 이렇게 해서 내가 수직으로 힘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에는 물체는 이쪽으로 이거는 설명을 안 할 건데 같이 그래도 한 김에 해봅시다. 물체가 이쪽으로 W의 힘을 주고 있다. 그럼 나는 지뢰를 누를 때 이렇게 안 누르죠. 나는 이렇게 또 수직으로 누릅니다. 수직을 이렇게 F만큼 누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다 선을 하나 그어봐야 돼. 선을 이렇게 쭉 그으면 선을 그어봅시다. 그럼 여기가 세타. 그럼 여기도 세타죠. 여기도 세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돌림힘이라는 거는 얘를 수직으로 요 팔의 길이 돼서 여기를 B, 요까지를 A 이렇게 되죠. 여기 회전축이고. 그러면 일단 F부터 해보면 F도 이렇게 준 것 중에서 여기를 회전시키는 힘은 요 F 중에서 여기도 F 굴릴 건데 F 중에서 요 힘만이 돌림힘 발생시키는 거죠. 여기가 세타니까 이게 F고 그럼 요 힘은 뭐냐면 F 코사인 세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물체가 이 지뢰를 이쪽으로 누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수직 방향의 힘 요것만 여기를 세타가 되겠죠. 요 힘만이 얘 돌림 힘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W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처럼 생각해 보면 A만큼 떨어진 곳에서 F 코사인 세타 수직 방향의 힘이 작용해서 돌림 힘 발생시키고 이게 이쪽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여기서는 B만큼 떨어진 곳에서 W 코사인 세타가 돌림 힘 발생시키고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날아가면 결국은 AF는 BW 아까랑 똑같은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든 간에 이렇게 이 똑같은 식이 성립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내가 여기서도 이건 계속 우리가 점점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내용이 우리한테 이제 이 식이 제일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상황에서 지뢰를 들어올릴 때 이렇게 힘을 주는 것보다 똑같은 힘을 내가 100N 힘을 준다면 이렇게 힘 주는 것보다 어떻게 힘을 주는 게 더 내가 유리하겠습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내가 수직으로 어차피 100N밖에 못 준다면 수직으로 100N을 다 주면 처음부터 이렇게 주면 훨씬 더 내가 더 많은 돌림 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주면 100N 중에 코사인 세타만큼만 돌림 힘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아예 처음부터 100N이 다 돌림 힘으로 작용하게끔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뢰의 원리를 잘 알면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게 우리 놀이터에 있는 시소입니다. 시소. 그렇죠? 그래서 무거운 어린이하고 가벼운 어린이하고 시소를 타서 재밌게 놀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벼운 어린이는 뒤쪽에 타고 작은 힘, 무거운 어린이는 앞쪽에 타고 그래서 작은 힘이 큰 힘과 서로 비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좀 재밌게 시소를 탈 수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도구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같이 알아봅시다. 병따개가 있습니다. 병따개는 내가 여기서 힘을 줍니다. 힘을 줘서 땡 들어올리죠. 그럼 여기가 받침점, 여기가 받침점. 그럼 여기서 이 병따개 병을 따내는 힘을 주는 거죠. 이게 작용하는 거죠. 작용.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이 받침점이 회전축이니까 회전축. 내가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회전부터 내가 힘주는 거리는 길고 회전축으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거리는 짧아야 되죠. 그래야 내가 작은 힘으로 거리가 긴 만큼 작은 힘을 발생시킬 수 있고 얘는 거리가 짧은 만큼 이게 큰 힘으로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F, 여기를 F 다시라고 하면 그러면 A만큼 떨어진 곳에서 내가 F를 주면 여기는 B만큼 떨어진 곳에서 F 다시 힘을 발생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돌림 힘이 같아지는 겁니다. 내가 준 돌림 힘만큼 여기서 돌림 힘이 그대로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내가 준 돌림, 내가 발생시킨 돌림 힘이고, 이건 병따기를 통해서, 이 병따기를, 이 도구를 통해서 발생된 돌림 힘이 되는 거죠. 못을 빼는 장돌이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회전축이 됩니다. 회전축. 그 다음에 여기가 이 팔 길이가 하나 있고, 이게 B라는 팔 길이 있고, 요 위에, 여기까지, 여기 내가 손으로 이제 막 이쪽으로 제끼는 거죠. 확 제끼는 거죠. 여기 주는 힘, 여기 힘, 그럼 내가 주는 돌림 힘은 요거죠. A 곱하기 F만큼. 요만큼 내가 돌림 힘을 주는데, 이 돌림 힘이 그대로 회전축에서 전달돼서 이 못에도 그 돌림 힘이 그대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F-로 이제 빼낼 건데, 그래서 B 곱하기 F-라는 돌림 힘으로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좀 더 작은 힘을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어차피 이 정도의 돌림 힘을 발생시킬 건데 좀 더 작은 힘을 주려면 A를 더 길이 키우면 되죠. 더 멀리 가서 힘을 주면 F는 더 작게 해서 또 이걸 이만큼의 돌림 힘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가위도 마찬가지겠죠. 가위도 여기 회전축, 여기까지가 힘이 작용하는 곳, 그럼 여기가 내가 힘 주는 곳.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래서 엄청 단단한 물체를 자를 때는 거의 이쪽에 물체를 끼워 넣어서 잘라야 되죠. 그럼 나는 이 끝에서 힘을 주는 게 좋고, 그러면 진짜 강한 것도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물함이 열쇠 끊을 때도, 사물함이 여기 열쇠 끊을 때도 그 열쇠 끊는 장비를 갖고 오면 그건 이게 엄청 길죠. 팔이 엄청 길죠. 이거는 철근 끊는 장비니까 여기 끝부분을 여러분들 힘을 줘야 되고, 요거 열쇠를 물 때는 맨 안쪽에, 그래서 회전축으로부터 이쪽 힘이 작용하는 거리는 엄청 짧게 만들고 내가 힘주는 곳은 길게 만들어야 나는 작은 힘으로 큰 돌림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뢰랑 비슷한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축바퀴라는 애입니다. 이 축바퀴는 여러분이 봤나 모르겠는데 도르래가 서로 지름이 다른 도르래 두 개가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실이 막 매달려서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 큰 도르래에서는 내가 실을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큰 도르래에 묶인 실을 내가 당기면 작은 도르래에 묶인 실이 묶여 있는 물체가 끌려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것도 한번 보면, 이것도 옆에서 딱, 지금 여기서 보면 잘 모르겠지만 이쪽에서 딱 바라보면 이게 바로 지뢰를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 한 가운데가 서로 회전축이죠. 회전축이고, 그럼 회전축으로부터 반지름이 작은 곳에 물체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럼 얘는 팔 길이가 작은 B인 곳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W만큼 당기고 있는 거죠. MG만큼. 그럼 나는 이제 팔 길이가 긴 곳에서 얘만큼 떨어진 곳에서 F라는 힘으로 실을 잡아당기겠죠. 그럼 이걸 끌어올린단 말은 얘가 지금 이쪽으로 돌리려는 돌림힘만큼 내가 이쪽으로 돌려서 돌림힘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발생시키는 돌림힘하고 요 추가 발생시키는 돌림힘하고 같은 거죠. 이게 아까 지뢰에 봤던 그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긴 도르래에서 내가 힘을 주면 반지름이 짧은 도르래에서 더 큰 힘이 발생돼서 물체를 끌어올릴 수 있다. 그게 바로 축바퀴의 원리입니다. 보니까 간단하죠. 어려운 건 없습니다. 축바퀴는 그대로 떼놓고 보면 지뢰랑 모습이 똑같다는 거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바퀴는 우리 주위에 엄청 많이 씁니다. 뭔가를 돌릴 때, 내가 손으로 뭔가 돌릴 때 나는 반지름이 큰 원을 돌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거 돌리니까 반지름이 작은 뭔가가 돌아가는 거 엄청 많이 있죠. 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동차 운전대입니다. 자동차 운전대는 크더죠. 큽니다. 근데 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있는데 또 작은 바퀴를 회전시키기 만드는 작은 애들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내가 큰 걸 돌리는 이유는 뭐냐면 작은 힘으로 큰 돌림 힘을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회전축이, 나는 여기까지 회전축이 엄청 길지만 여기 가면 여기 실제로는 뭔가를 돌리는 회전축은 좀 짧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축바퀴입니다. 여기 작은 도르래 하나 있고 큰 도르래 하나 있고. 그럼 여기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자전거 기어는 다른 이런 기어 부분이 아니라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여기 회전축을 중심으로 내 발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돌리면 여기를 이렇게 나는 크게 돌리는 거죠. 크게 돌리면 여기에 있는 작은 것들이 돌아가면서 여기 힘을 전달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작은 힘으로도 큰 돌림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른 식으로 하면 이렇게 내가 작은 힘으로 준 돌림 힘만큼 여기도 이 작은 원에서도 돌림 힘이 발생하는데 반지름이 작아진 만큼 큰 힘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전거 바퀴를 돌릴 수 있는 큰 힘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우리가 쓰는 게 축바퀴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문손잡이입니다. 문손잡이. 이거 많이 봤죠, 이런 거는. 여기 큰 반지름 있는 도르래가 있고 안에는 작은 반지름 있는 회전하는 애가 있습니다. 같은 축을 쓰고 있죠. 그래서 내가 반지름이 큰 여기를 작은 힘으로 돌려도 여기는 반지름이 작으니까 엄청나게 큰 힘이 발생해서 이런 뭔가를 돌릴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이게 부서져도 없다. 그럼 이거 돌리려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브도 보면 드라이브도 실제로 드라이브가 돌아가는 곳은 여기 나사가 박히는 곳은 엄청 반지름이 작지만 내 손잡이 있는 곳은 반지름이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큰 나무에 나사를 박으려면 드라이브가 손잡이가 엄청 두꺼운 드라이브를 써야 더 수월합니다. 이 손잡이가 엄청 두꺼운 걸, 그러니까 어쨌든 회전축으로부터 이 반경이 큰 걸 써야 잘 돌아옵니다. 이거 만약에 엄청 얇은 건 여러분 여기를 돌린다 생각해보세요. 여기를 직접 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잘 안 돌아갑니다. 그렇죠. 생각만 해도 알겠죠. 그다음 우리 앞에 교과서 처음에 나오는 거 수도꼭지가 망가진 이거 수도꼭지를 열려고 한번 해보세요. 안 열리죠. 이게 크면 클수록 여기 위에 있는 수도꼭지가 손잡이가 크면 클수록 잘 풀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댐 같은데 큰 철문 같은 게 있으면 뭐 철문이 있고 뭐 이런 철문들이 있으면 여기에 보면 밸브가 이 철문을 돌리는 밸브가 엄청 큰 십자 모양의 밸브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막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막 돌립니다. 그죠? 막 돌려서 이거 큰 문을 겨우 열게 되죠. 이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회전하는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내가 작은 힘을 주고도 큰 돌림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바로 축바퀴 원리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교과서 22쪽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회전축이 5인 나사를 돌리려고 하는데 A점에서 힘을 주고 B점에서 힘을 줬습니다. 돌림힘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너무 쉽네. 돌림힘의 크기는 그럼 돌림힘의 정의부터 쓰면 되겠죠. 돌림힘은 팔의 길이 곱하기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그럼 여기서는 힘의 크기가 같으니까 결국은 이 반지름에 따라 이 팔의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A에 의한 돌림힘하고 B에 의한 돌림힘 중에 누가 더 크냐? B에 의한 돌림힘이 더 크다. 더 먼 곳에서 힘을 줘야 더 회전을 잘 시킬 수 있다. 이런 거죠. 몸무게가 많이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이 시소를 탈 때 발로 땅을 많이 구르지 않고 편안하게 살면 무엇인지 더 보자. 이거는 질문이 좀 이상한데 그런 걸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있는데 무거운 애랑 가벼운 애는 어디서 타면 더 재밌게 탈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요 앞에 타는 거랑 뒤에 타는 애를 누구를 하면 되겠냐? 대답해 보세요. 앞에 있는 애는 무거운 애. 얘는 가벼운 애가 타면 되죠. 얘는 작은 힘이고 얘는 큰 힘입니다. 그쵸? 하지만 요 길이가 다르죠. 요 두 개 곱한 값, 요 두 개 곱한 값하고 요 두 개 곱한 값이 거의 비슷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것들은 서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 재밌게 서로서로 누가 더 항상 내려가 있는 거 아니고 서로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게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애가 큰 애를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지뢰입니다. 수업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돌림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돌림힘이라는 것은 이 물체를 회전시키게 하는 원인이 되는 물리량이었습니다. 그럼 물체를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물체에 반드시 힘을 작용해야 되는데 힘을 여기나 회전축이나 아니면 이 팔의 길이하고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주면 절대 이 물체는 회전하지 않았습니다. 돌림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돌림힘이 언제 발생하냐? 이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수직 방향으로 힘을 줄 때만
이때만 돌림힘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힘만이 돌림힘을 발생시키는 돌림힘을 발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돌림힘의 정의는 토크는 R8의 길이 곱하기 수직 방향의 힘 이렇게 했고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지뢰와 촉박기의 원리는 같았습니다. 그죠? 지뢰와 촉박기는 모두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먼 곳에 내가 힘을 주고 거리가 짧은 곳에 어떤 물체를 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힘을 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힘을 주는 것은 항상 회전축으로부터 거리를 멀게 만들고 거리가 멀어지면 돌림힘이 커지니까 그래서 그러면 거리가 짧은 곳에서는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A하고 F를 곱한 값하고 B하고 W를 곱한 값이 항상 같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 지뢰와 촉박기를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돌림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이해했다면 이 과제를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우리가 팔씨름을 할 때 서로 비슷비슷한 사람들은 이렇게 똑같이 손을 마주잡고 팔씨름을 합니다. 하지만 서로 힘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약한 사람, 팔목을 강한 사람이 잡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잡으면 왜 이 약한 사람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답을 리로스쿨에다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는 리로스쿨에 글쓰기로 문제는 뭔지 알겠죠? 팔씨름 할 때 왜 팔목을 잡아주면 이 사람이 더 힘이 약한 사람이 이렇게 팔목을 잡히면 왜 더 유리할까? 이거는 요 길이, 팔 길이 가지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팔 길이 가지고. 다음 시간 예고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남은 부분 물체의 평형 두 번째 시간으로 남은 부분 무게 중심하고 그다음에 역학적 평형 상태, 물체의 안정성 여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복습하셔야 다음 시간에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